저는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잉크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진절머리가 날 때면 항상 이 채널의 사연을 듣고는 하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꼭 좀 제 이야기를 제보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듣기 아깝다고 하면서요. 저에게는 말 못할 상처가 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시큰거리죠. 저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자매는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어요. 언니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리고 엄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늘로 떠났습니다. 유방암 말기라는 것을 돌아가시기 직전에 알게 되었어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엄마는 병원에서 암세포가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퍼졌다는 것을 듣게 되었죠. 엄마, 죽으면 안 돼. 엄마 죽으면 우리 자매 어떻게 살라고. 엄마 없는 세상은 너무너무 무섭단 말이야. 제발, 제발. 엄마는 저희 두 자매 손을 꼭 잡으면서 어떻게든 버틸 거고 완치할 거니까,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말라고 해주었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말고 학교 갔다 오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하늘은 저의 가족 편이 아니더라고요. 꼬박 3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다가 결국 의사의 권유에 엄마를 편하게 놓아주기로 하였고, 기도 삽관술을 포기하면서 엄마는 하늘로 떠났어요. 학교를 갔다가 병원에 간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10분 전에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무 아프고 통증 때문에 말 한마디 못했던 엄마는 죽기 전에 안간힘을 써서 말했어요. 너희 둘이 꼭 의지하면서 살아라. 엄마가 지켜볼게.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저는 대성통곡을 했고 언니는 울음을 참으면서 버텼어요. 저보다 언니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언니라는 사람한테 기댈 수 있었지만 언니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어린 나이에 둘만 남겨진 저희 자매는 마치 쌍둥이처럼 매일 붙어 다니고 항상 함께 놀고 이야기하고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정말로 웬만한 자매보다 더 친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항상 언니가 힘들면 제가 위로해주고 제가 힘들면 언니가 위로해주는 그런 자매였죠. 언니는 결혼을 일찍 했어요.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형부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어요. 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제가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빠처럼 저를 챙겨주고 묵묵하게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연애할 때도 저는 그냥 여자친구의 동생일 뿐인데 제가 사는 집에 반찬도 넣어주고 이불부터 시작해서 필수용품들을 다 채워줄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언니가 형부를 만나서 너무 기뻐.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안심이 된다고 해야 할까? 그냥 내가 아니더라도 형부가 언니를 지켜줄 것 같아서 든든해. 형부는 능력도 참 좋았어요. 치과의사였거든요. 투자에 관심도 많아서 집도 있었어요. 그 나이에요. 원래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부모님은 알코올 중독에 하나뿐인 동생은 범죄자라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악착같이 공부해서 치과의사가 된 거였죠. 언니와 형부는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형부, 반품은 금지예요. 우리 언니 데리고 갔으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처제,
반품이라니. 당연하지. 언니는 내가 책임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알겠지? 신혼을 몇 년 즐긴 언니는 조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하고 나서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뱃속의 아이를 잉태한 걸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잘 지내는 언니를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우리 언니가 어릴 때부터 엄마 역할부터 시작해서 언니 역할 하느라 많이 고생했지. 이제는 정말로 행복만 했으면 좋겠다. 제발. 조카는 너무나도 어여쁜 딸이었습니다. 콧대도 오똑하고 앵두 같은 입술에 피부는 어찌나 하얗던지 마치 인형 같았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라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름은 하늘이었어요. 김하늘. 하늘처럼 높고 푸르르고 지조 있는 사람이 되라고 형부가 지은 거였죠. 이름도 이쁜 하늘이는 애교도 참 많았습니다. 2살 때부터 이모 사랑해요, 이쁜 말들을 하면서 저에게 행복을 선물해줬으니까요. 온 가족의 보물이었고 너무나도 소중했던 조카를 잃어버린 뒤로 저희 가족은 풍비박산이 나게 되었어요. 언니와 형부는 시댁이 있는 부산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러 갔어요. 시댁 가서 음식이랑 이것저것 선물들 준다고 짐이 한 바가지였대요. 조카를 업고 있었던 언니, 화장실에 가느라 잠깐 짐을 못 본 형부, 그 사이에 제일 중요한 짐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형부가 당신 초록색깔 가방 어디 간지 알아? 왜? 그거 없어졌어? 큰일 났다. 거기에 여권이랑 신분증 다 들어있는데 어쩌면 좋아? 큰일 났네. 정신이 없어서 언니와 형부는 짐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는 착해 보이는 할머니가 아유, 짐을 잃어버렸남? 애 데리고 있으면 짐 찾기도 힘드니 이 할매한테 맡기랑. 여기서 업고 있을게랑.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니까 할머니가 도와준다는 말에 애를 맡기고 잠깐 영무실에 갔다 온 거였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조카가 사라진 거였어요. 너무 놀란 언니는 여기에 보라색깔 옷 입은 할머니 못 보셨어요? 애 업고 있었던. 글쎄요, 본 것 같기도 하고. 한순간에 조카를 데리고 있는 할머니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형부는 영무실에 가서 보라색깔 옷을 입은 할머니를 찾는다고 방송을 요청하고 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할머니를 찾았어요. 하늘아, 하늘아. 수천, 몇만 명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차역에서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정말로 그 찰나의 순간에 조카를 잃어버린 언니는 거의 실신을 할 정도였어요.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경찰들은 처음에 별일 아니라는 듯이 취급하고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요. 형부가 화가 나서 꼬마애가 지금 실종이 되었는데 민기적거리고 뭐하는 짓입니까? 실종아동 수사에 골든 시간도 없습니까? 애한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책임질 거예요? 당신네들 지금 조사 제대로 안 하면 싹 다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자 그제서야 움직이고 수사를 하더군요. 몇몇 행인이 한 할머니가 앙앙 우는 애를 업고 지나갔다는 것을 목격했고 그걸 토대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 근처에는 공장과 옷 만드는 지하실이 많았어요. 그 수백 군데 일대를 싹 다 뒤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랑 언니가 안 거였어요. 돈 없는 할머니들, 껌 파는 할머니들이 애들을 납치해서
앵벌이 하는 사람으로 만들거나 섬에 팔아넘긴다는 사실을요. 하루 이틀, 그래도 일주일이면 찾을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제발 사람만 있어라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마음이 시체만이라도 찾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빌고 빌었습니다. 우리 조카 이렇게 사라지면 안 돼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종교도 없는 저는 하늘에 빌고 또 빌었네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 경찰에서도 수사를 포기한 것인지 미제 사건으로 처리를 하려고 수사에서 손을 뗐습니다. 가족들이 나서야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저는 하던 일을 그만뒀고 언니도 일에서 손을 뗐어요. 형부도 치과의사 일을 잠시 그만두고 저희 세 가족은 봉고차를 하나 사서 거기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아이를 찾습니다. 오른쪽 볼에 까만 점. 웃을 때 어금니 연구치가 안 나서 안 보임. 이름은 김하늘. 손등에 화상 자국이 있음. 장난 전화도 어마어마하게 걸려왔어요. 참 웃긴 게 사람들은 실종자 가족 가슴이 타들어가고 썩어 들어가는데 장난 전화를 걸더라고요. 살해금이라도 받으려고 허위 신고 받은 거는 말도 못해요. 어마어마했죠. 전국을 돌아다녔네요. 섬이란 섬도 다 가본 것 같아요. 남해에 있는 섬 20군데 넘게 돌아다녔어요. 전단지를 들고서 혹시 여기에 이 꼬마 못 보셨나요? 실종되어서 혹시 섬에 있나 해서요. 에휴, 뭐 육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전부 성인이지. 어린애가 섬에 와서 못하겠노. 파이다 파이. 없어 그런 애는. 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일이 설령 있다고 해도 성인이 아닌 꼬마애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복지원을 돌아다니면서 수소문을 했어요. 거의 2년 동안은 경제적인 활동도 안 하고 모아둔 돈을 다 쓰면서 전단지를 돌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보육원 원장님들에게 제 조카예요. 혹시라도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온다면 꼭 좀 연락해주세요. 살해는 정말로 든든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알겠어요. 아휴, 어쩌면 좋아. 어쩌다가 이런 일이. 하지만 걸려오는 전화는 없었어요. 저도 슬슬 돈이 떨어지고 똥줄이 타더라고요. 아무래도 현실은 냉혹했으니까요. 결국 언니네 부부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복직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엄마 아빠인 언니와 형부는 그럴 수가 없었나 봐요. 몸도 좋고 키도 컸던 형부는 깡 말라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으로 변했고 언니는 눈밑이 퀭하고 광대가 툭 튀어나왔어요. 안색은 너무나도 어둡고 매일 울면서 잠드느라 눈이 팅팅 부어있었죠. 몸도 많이 망가졌어요. 매달 하던 생리는 안 한 지 3년이 넘었고 정신병과 환청, 우울증이 언니를 너무나도 크게 괴롭혔습니다. 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니? 내가 그날 내 딸을 데리고 가지 않았으면, 시댁을 가지 않았으면 그날 어쩐지 일진이 사나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언니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탓하지 마. 제발 언니. 죄책감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딸을 그냥 내가 데리고 있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죽을 것 같아 정말로.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언니는 병이 나고야 말았어요. 암에 걸렸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일 거라고 병원에서 그러더군요.
이렇게 고통이 심한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이 정도면 저희 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 먹으면서 버팁니다. 딸내미를 잃은 고통보다는 작기 때문에 버티고 또 버틴 거죠. 뭐 다른 건 없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언니는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면서 치료를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진통제를 잔뜩 받아서 퇴원을 했습니다. 이미 가정은 파탄이 났고 집도 팔았기에 돈 한 푼 없는 상황이었죠. 형부도 치과 의사 일을 그만두고 아이 찾는 일을 하느라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언니를 간병하는 1년간 형부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처제, 와이프가 만약에 죽으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형부, 안 좋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언니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그러니까 마음 약한 소리 제발 하지 말아요. 하지만 세상은 역시나 저희 가족 편이 아니었어요. 언니는 약 1년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니가 한 말이 저는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내가 하늘에 가서 우리 딸내미를 볼 수 있다면 나는 오히려 좋아. 우리 딸이 좋아하는 찰밥도 해주고 사과도 깎아주고 어여쁘게 머리도 따줘야지. 눈물이 나더군요. 언니 무슨 소리야. 하늘이 살아있어. 언니. 그 말을 마지막으로 언니는 제 곁을 떠났네요. 언니를 발인한 그날은 하늘이 너무나도 이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날이 가을 하늘이었거든요. 높고 푸르르고 헛헛하고 외로운 저와 형부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 했어요. 혼자 남겨진 형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찾아가고 연락하고 밥 먹으라고 밥도 챙겨주었어요. 형부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처제, 이제 나 안 챙겨줘도 돼. 씩씩하게 나도 혼자서 살아봐야지. 그리고 틈틈이 하늘이도 찾아봐야지. 나 다시 치과 의사로 복직하려고. 형부 잘 생각했어요. 정말로 일해야지 사람이 활기도 돌고 긍정적인 에너지도 나오고 살다 보면 잊혀질 거예요. 한 동네의 로컬 치과에 페이닥터로 들어간 형부. 처음에는 잘 사는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일하고 있는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김선중 씨의 가족 되십니까? 여기 한성병원인데 응급실로 빨리 와주세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응급하고 환자가 위독하니 바로 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귓가에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던 형부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린 거였어요. 딸도 잃고 아내마저 암으로 떠나니 혼자 남게 된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거였죠. 그래서 유서를 쓰고 치과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한 거였어요. 처제, 이런 모습 보이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그래도 아내 생각해서 우리 딸내미 생각해서 버티려고 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말 못 버티겠어 이제는. 처제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하늘이 꼭 좀 찾아줘. 부탁할게. 그리고 하늘이 찾으면 나랑 아내한테 와서 보여줘. 우리가 늘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유서를 읽은 저는 대성통곡을 하며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형부 살려주세요. 이렇게 죽을 순 없어요. 형부 제발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병원 로비가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결국 형부는 하늘로 떠났어요. 저산소 치료까지 받았지만 이미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치료였기 때문에 결국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줄초상을 치르게 된 저는 형부를 발인하면서 마음을 먹었어요. 형부, 내가 하늘이 기필코 찾을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죽지 않고 끝까지 즐기게 살아서 우리 하늘이 찾아낼게. 약속했습니다. 그때 제 도끼는 말로 표현 못해요. 누가 날 건드리면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각오를 할 정도로 조카를 데리고 간 사람들에 대한 원망, 언니와 형부를 잃고 절망 속에 빠져서 매일 죽을 것 같은 고통들, 이 모든 게 저를 각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쇄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수년간 전단지를 뽑느라 인쇄 관련해서는 아주 학을 뗀 상황이었거든요. 인쇄소 운영하면서 하늘이 관련한 전단지를 뽑고 사람 시켜서 전국으로 그 전단지를 돌렸죠. 번 돈은 전부 전단지 뿌리는 돈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카를 찾는데 시간을 사용하면서 저는 살았습니다. 어느 날 청첩장 인쇄 의뢰가 들어왔어요. 시안지랑 사인들을 이메일로 받았죠. 그리고 저는 그 사진을 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조카 하늘이와 너무나도 똑 닮은 얼굴이었어요. 어릴 때 헤어진 조카였지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바라고 바랐던 사람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찝찝한 기분으로 청첩장을 인쇄하려고 시안지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뢰한 여자가 저희 인쇄소에 찾아왔어요. 한국말이 살짝 서툴러 보였습니다.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요? 교포 느낌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여기가 저렴한 것 같아서 맡기게 되었어요.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요. 혹시 여기 사진 포토샵 한 걸로 바꿔서 인쇄 가능할까요? 저에게 처음 보내준 사진 말고 포토샵한 사진으로 인쇄를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때 또다시 저는 깜짝 놀랐죠. 자세히 보니까 포토샵 하기 전의 사진에는 신부 손등에 흉터가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올려 그녀의 손등을 본 순간 하늘이의 손등에 있었던 화상 흉터와 거의 똑같은 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놀란 저는 조심스럽게 그냥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그 흉터 왜 생긴 건가요? 네? 이거 어릴 때 생긴 거라고 했어요. 왜 생긴 건진 몰라요. 저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늘이랑 너무나도 비슷했어요. 너무 당황하면 사람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입 벌리고 멍을 때리고 있다가 정신을 차린 저는 다음 주까지 인쇄 완료해 놓을게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이거 전단지 하나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잃어버린 조카가 있는데 조카를 꼭 좀 찾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실종 아동을 찾는 전단지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반으로 접어서 가방에 넣어갔어요. 그녀가 빠져나간 뒤 진이 빠져버린 저는 의자에 앉아서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았어요. 너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에 이제는 내가 헛것을 본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상하네.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한테 가정사를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약속된 청첩장 인쇄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인쇄를 하고 있었던 어느 날 인쇄소로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울리는 거였어요. 네, 성광인쇄소입니다. 어떤 일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번에 청첩장 부탁한 사람인데요. 혹시 오늘 찾아가도 되나요? 그거 아직 완성 못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아니었나요? 급하게 찾아야 할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청첩장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러면 제가 저녁 9시까지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전화를 끊은 저는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누가 저희 인쇄소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눈이 팅팅 부은 한 여자와 남자였습니다. 아까 전화한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저번에 받은 실종아동 전단지를 읽어봤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실 제가 입양아인데. 그녀가 입양아라는 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얘가 하늘이가 맞구나 라고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주 어릴 때 기차역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기억이 있었다고. 그리고 어떤 시설에 갔다가 영문도 없이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좋은 양부모님들을 만나서 한국에 있을 때의 기억을 거의 다 까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거기서 대학도 나오고 바이올린을 전공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을 하던 중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한국인이었던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한국으로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바쁘고 현재 양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친부모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받은 전단지가 생각이 나면서 그걸 읽어보았다는 겁니다. 이상한 게 그걸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어릴 때 제 이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지금 루시아로 살고 있지만 원래 이름은 하늘이었어요. 엄마가 하늘아, 제 이름을 부르며 입에 김에 싼 밥을 넣어주고 가을 선바람이 불 때 엄마의 무릎팍에 누워서 귀를 살살 파며 스르륵 잠들었던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똑똑한 하늘이는 집안의 구조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빨간색 냉장고 색깔도 말한 겁니다. 확신했죠. 하늘이구나. 하늘에 있는 언니랑 형부가 나랑 하늘이가 이어질 수 있게끔 해주었구나 라면서요. 하늘이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고아원에 자료를 찾으러 가고 양부모님들한테 연락을 했나봐요. 거기서 본인이 입양되게 된 과정을 듣게 되었고 경찰서에 가서 입양가족 찾기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서 만약에 일치하는 게 나오면 우리가 가족이 맞을 거라고 하면서요.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를 등록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알게 되었죠. 그 당시에는 가난하고 돈 없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친근한 척 하면서 애기들을 데리고 가서
보육원에 팔아 넘긴다는 것을요. 지금은 보조금이 없지만 그 시절만 해도 애들을 미국이나 해외에 입양을 보내면 국가기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부모 있는 아이들이 영문도 없이 해외에 입양을 간 일이 은근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거 몰랐던 저와 언니 그리고 형부는 십수년간 헛발질을 한 거였죠. 전국 곳곳을 다 다녔으니까요. 섬부터 시작해서 정말 오지란 오지는 다 간 것 같아요. 저는 인쇄소 창고에서 쾌쾌하게 묵은 앨범을 가지고 왔습니다. 손바닥으로 먼지를 쓱 쓸어내고 마음이 아파서 들여다보지 못한 앨범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언니와 형부, 그리고 하늘이가 찍은 사진들이 넣어져 있었죠. 빨간 냉장고 앞에서 하얀색 스타킹과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는 하늘이, 마당에서 친할머니랑 오디를 따먹는 하늘이, 엄마의 다리를 잡고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 하늘이, 너무나도 행복했던 하늘이가 가득 담긴 마음 아픈 앨범을 몇 년 만에 열어서 찬찬히 넘겨보았어요. 하늘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걸 보자마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이야기했죠. 유전자 검사 결과 안 봐도 우리는 가족인 것 같다면서요. 7살에 실종된 하늘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집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아, 결혼식 꼭 갈게. 어쩜 이렇게 만날 수 있니? 이모, 꼭 오세요. 꼭. 그렇게 3주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실종 아들 유전자 등록에서 일치하는 유전자를 찾았다고 하면서요. 네, 맞았습니다. 그녀가 제 조카가 맞았어요. 그제서야 조금은 불안했던 마음이 확 풀리면서 저는 펑펑 울며 하늘이를 껴안았습니다. 그때의 그 감정은 말로 표현 못해요.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언니랑 형부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만 이 행복을 누리기 아까워서 미안해서 눈물만 나왔습니다. 하늘이의 결혼식, 은하수 별빛을 수놓은 것처럼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했던 예식장, 그곳에서 너무나도 잘 커서 결혼을 하는 하늘이를 보면서 왜 자꾸 눈물만 나는지, 좋은 날인데, 정말 좋은 날인데 왜 이렇게 가슴은 찢어질 것 같던지요. 양가 부모님을 소개하던 날 하늘이의 양부모님께서 저를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날 하객들에게 하늘이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 그리고 낳아주시고 의도치 않게 저를 잃어버린 친부모님, 다른 곳에 있었지만 하늘 아래에서 날 찾겠다는 희망을 놓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을 하며 고개를 숙인 하늘이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눈물을 뚝뚝 흘렸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찬란했던 결혼식이 끝나고 하늘이와 양가 부모님들이 먼저 간 곳은 신혼여행을 위한 공항이 아니었어요. 바로 형부와 언니가 있는 곳이었죠. 묘 앞에 있던 언니와 형부의 사진, 그걸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늘이는 엄마, 아빠, 나왔어. 엄마, 아빠. 말을 못 잇고 펑펑 울었습니다. 양부모님들은 영어로 우리 엄마 아빠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었고, 하늘이의 남편도 절을 하면서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하늘이는 2시간 동안 봉분을 껴안고 펑펑 울었네요. 살아있을 때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이모라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하늘이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형부에게 형부, 나 약속 지켰다. 내가 하늘이 꼭 찾아서 형부한테 보여준다고 했지? 이렇게 하늘이 찾게 되었어. 이제는 하늘에서 걱정하지 말고 하늘이는 내가 잘 책임질게. 거기서 편하게 있어. 마지막 인사를 했네요. 로스앤젤레스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난 하늘이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걸로 된 거였어요. 하늘이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충만하게 살고 있었으면 그걸로 전 행복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언니와 형부가 나와서 저를 꼭 안아주고 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온기와 품이 꿈이었지만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말을 안 해도 눈빛만으로 그 마음을 다 아는 때가 있잖아요. 딱 그거였죠. 아마도 하늘이와 함께 언니와 형부를 찾아간 그날 하늘에서 전부 다 저희를 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꿈에 나온 건가 봐요. 하늘이를 찾은 저는 인쇄소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대신에 여전히 실종아동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해서 인쇄 관련한 봉사를 하면서 살고 있네요. 지금이야 실종이 되면 금방 찾을 수 있는 시대이지만 그때는 정말로 이런 일이 많았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루빨리 아동들이 집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부디 안 좋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고 너무나도 오랜 시간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니 희망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봉사하면서 하늘이를 찾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려고 해요. 하늘이를 찾게 된 것은 제가 잘해서 찾은 게 아니라 정말로 온 우주가 저를 도와준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하는 도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실종사건 사고 뉴스가 나오는데 모두들 안전하게 귀가하고 별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평범하게 지내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나날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날이 추우니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밝은 곳으로 다니세요. 한국이 안전하다고는 해도 안 좋은 일에 엮이는 것은 꽤나 피곤한 일이니까요. 그럼 모두들 오늘도 행복하고 편안하고 발전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